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나마 구조 전환기 소부장기업의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환경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서 시장은 상시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메카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비롯한 전통 주력이 집중된 지방산업단지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은 최종 생산품의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익성과 구조전환의 이중구로 인해 한계 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국내 기업 수익 99%,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그대로 둘 경우 대량 실업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의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로의 전환은 부품 소재 업체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의 경우도 LNG 운반선이라든지 고부가치선,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수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경우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구조전환을 위해서 과연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한자리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일 겁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른바 PEF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PEF 시장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정책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발표를 위해서 두 분의 발표자가 왔습니다. 역시 산업과 금융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경유 실장님과 그리고 연합자산관리공사의 유한쿠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저는 이 전체의 토론은 우리 최입의 전 의원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같이 주최하셨던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민홍철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세 도시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인사 말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축사로서는 전재수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코로나가 우리 국회 환경도 많이 이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호 의원님께서 구조전환기 소부장 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를 사실상 이제 만들어 주셨고 또 주도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 중심으로 같은 정무위원회에서 오늘 토론되는 소부장 기업 지원과 관련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사각지대 없이 또 빠짐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고, 특히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까지 함께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집적해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잘 극복해 나가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오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는 과제들,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 예산적 과제들을 잘 챙겨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용호 의원님 이 토론회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부울경 국회의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부울경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축사는 우리 김정호 의원님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산자위원 김정호입니다. 대전환기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오늘 매우 시적절한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용우 의원님 비롯해서요. 또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최이배 전 의원님, 김두일 유람코 본부장님, 김경유 산업연구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합심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탈바꿈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특히 코로나19 기후 환경 위기, 4차 산업혁명 등이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대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저희 김해와 부울경 지역도 산업 구조 조정을 격하게 겪고 있고 고용 위기도 심각합니다. 조선 해운 분야 말할 것 없고 자동차 산업, 기계 금속 산업, 에너지 산업, 항공 우주 산업 등 경남의 핵심 주력 산업들이 모두 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합심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전기가 될 거다 기대합니다. 토론회 좋은 의견들이 향후 소부장 관련 정부 정책과 또 국회에서 뒷받침할 예산이나 입법 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부울경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또 이용우 의원님께서 정무위에서 잘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힘껏 뒷받침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부울경에 이 소부장 기업들이 너무 많고 집적되어 있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고, 항상 이 지원 정책은 되는데 금융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현장에 가보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신데, 이번에는 우리 이용 의원님 주체로 토론회 하시는 분들이 좋은 대안만 좀 내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법안이나 여러 가지 낼 건데요. 부동산 투자는 폐업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대출이 되는데, 이런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 소부장 이런 데는 거짓 대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더
불경은 그런 산업이 집적돼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토론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듣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연결이 좀 안 돼서 뒤로 미뤄졌는데요. 김두관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입니다. 정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용호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부산, 울산, 경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토론회를 또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최입의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제를 해주실 김두일 유암코 본부장님, 산업연구원의 김경유 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금융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가 참 적절한 시기에 열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하신 동료 의원들도 우리 소부장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전재수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토론의 좌장은 우리 최입의 전 의원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최입의 전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입의 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3개 광역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그 노력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죠. 우리가 줄여서 유암코라고 하는데요. 유암코의 김두일 본부장님이 제1발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연구원의 김경유 실장님이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론자는 기업 M&A 및 기업 구조조정의 전문가이신 EY 한영회계법인의 박상은 전무님이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성장금융의 김태수 실장님, 세 번째로는 캠코의 김장건 처장님,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PF를 직접 운용하고 계시는 GP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진자산운용의 서형준 본부장님이 네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남연구원의 남종석 박사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의 진선영 과장님,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항공과 이민우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발제 두 분은 사전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약 20분가량 진행이 각각 해서 4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우리 토론자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참석하셔서 지금 토론을 해주시고 계실 텐데 시간은 한 7분에서 10분 정도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참석자가 많은 관계로 지금 그리고 또 줌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일 본부장님 먼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연합자산관리 일명 유암코의 김두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의 제목은 주력산업 관련 소부장 한계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제로는 위기지역의 중소, 중견 한계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찰로 해서 일단은 뒤에 이제 인덱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시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정상화에 대한 어떤 저희 제언,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관련 사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 일단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계기업 관련 환경 분석 및 현행 관련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조조정 관련 이제 시장 현황 그리고 관련된 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생각하는 한계기업들 이 위기에 빠진 이제 지역에 있는 소부장 위주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의 구조 개선 및 정상화 방안
요거 한번 제언을 드리고 마지막에 일단 정상화 사례 요거는 저희 유암코에서 과거 수년간 진행된 사례 중에서 성공적으로 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기업 관련 환경 및 제도입니다. 제가 이거 많이 좀 써먹는 지도 약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일단 저희 지도 중에서 일단은 좌상단에 있는 그 수도권 경인 지역, 저기는 일부 일단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포함한 거고요. 다음에 우측 하단에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울경,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이제 그 군산 목포 지역의 조선소 플랜트 밀집 지역. 다 가운데 작게 있는 게 일단은 그 대구 구미 지역이고요. 각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수도권 쪽은 주로 한계 요인이 발생하는 게 일단은 자동차 부품 벤더들, 그 다음에 기계, 전자 부품 위주로 밀집되어 있고 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우측 하단의 부울경 지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이거 GM 특히 이게 좀 여파가 크고 그 다음에 르노 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다 조선 3.3 및 기타 중형 조선 밀집 지역임에 따른 조선 플랜트, 그다음 기자재, 중형 조선소, 그 다음에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일부 사천 쪽에 있는 부품 업체도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좌측 하단에 군산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GM 철수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공동화, 그 다음에 조선 플랜트, 여긴 특히 뭐 현대중공업 철수에 따라서 좀 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대구 구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단 전자 부품 지역이 대기업이 일단 해외로 이전하면서 많이 공동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걸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주력 전방 산업의 지속적인 경기 부진 및 기타 생산 기재 해외 이전, 최근에 이 코로나에 따른 수도권, 부울경, 군산 등 수출 항구 인접 지역의 그 단지에 주로 있는 이 한계 기업,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일단은 이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기업, 아시아나와 같은 대기업은 국제 금융기관을 포함한 정책 당국 중심으로 구조조정 혹은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지만 중소기업은 일단은 이런 구조조정 역량 부족,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정상화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일단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좌측에 있는 중소기업, 이제 국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전방 대기업의 2, 3차 벤더, 특히 이제 기초 부품 소재나 이쪽 가공 위주로 하고 있는 자그마한 기업들이고, 가운데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6% 정도, 그다음 대기업 0.4%. 가운데 제가 빨간 표시로 좀 선을 그어놨는데 오른쪽에 중견기업은 일단 매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1,000억을 넘는 큰 대기업에 근접한 기업들이고 여기에 주로 포함된 기업들은 익히 아시는 의학, 뭐 제약회사나 혹은 뭐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런 중견기업 이상은 일단 한계 상황 관련해가지고 이 내부 대응 역량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내 재무적 투자자, 특히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 투자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고 이런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외부 전략적 투자자인 실수요자들도 M&A에 많이 참여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이슈 빼놓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책은행들이 주채권 은행으로 있으면서 외부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왼쪽에 있는 이 중소기업, 국내 기업수의 99%, 그 다음에 국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기업이다 보니까 한계 극복을 위한 내부 역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은 대부분 이 창업주 혹은 경영진의 이 소수 개인의 기업 역량이 집중돼 있고, 그다음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자본시장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어떤 규모의 경제, 사이즈가 크고 관리 부담이 낮아지는 걸 선호하는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소수 대기업에 대한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 극복에 있어서 매출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을 처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위기 극복 지원 방안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구조 조정 혹은 구조 개선 관련해가지고 뭐 한계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통계 자료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입수 가능한 통계 자료가 과거 수년간의 국내 이제 회생기업 신청 개수를 보시면은 좌측에 2007년부터 해서 이 리만 사태 전에는 불과 한 400건 미만의 회생기업 신청 건수가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그래프상 보시면 급격하게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일단은 이 회생 기업의 수가 꾸준하게 한 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단에 있는 가운데 그래프는 저희가 이 통계 한계 때문에 중간에 한 2014년부터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밑에 보이지만 서울하고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 이 산업단지 밀집 지역 일단은 저희가 위주로 일단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증가율이 한 4.2% 약간 높습니다. 마지막에 그래프 기울기는 낮지만 실제 그 증가율은 거의
상당 그래프의 한 2배에서 2배 반 가는 게 바로 이 부울경 지역입니다. 부울경 지역은 2013년 이후 평균 증가율이 한 8%를 초과하고 이거는 이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 한 개 기업이 이미 이 조선 자동차 플랜트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미 수년 전부터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회생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고 저희가 일단은 인지하고 있기로는 회생 기업 중에서 개시 결정이 나고 인가를 받아서 종결하는 기업은 통계상으로는 한 15%지만 실제로 이 현장에서 체감한 사례로는 회생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종결한 기업은 10% 미만으로 일단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생 조기 종결, 인가와 동시에 조기 종결하고 다시 부실에 빠지는 STX 조선 같은 사례 보면은 회생 종결 자체가 그렇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어떤 좀 구조 개선 및 정상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하나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조조정 혹은 뭐 구조 개선을 하는데 그냥 시장이 용어인 구조조정을 쓰겠습니다.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일단 크게 양분이 되는데 기계적으로 양분이 됩니다. 사전적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이나 회생 같은 어떤 이 이벤트,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 전 단계에 있는 한계 기업이고 은행 여신 등급상으로는 요주의 혹은 뭐 B등급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경우는 오른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채무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정도의 재무적 지원, 부분적인 재무적 지원만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기업들은 이제 관련 산업 경기 부진에 따라서 최근 규모가 증가한 걸 인지하고 있고 특히 이 전통적인 주력 뭐 소부장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올라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으로 가는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통 사후적 구조조정, 워크아웃 회생 가게 되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일단은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계 사항 때문에 진입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 관련 한계 기업은 이 투자 유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후적 구조조정까지도 일단은 좀 지연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구조조정 제도는 일단은 제가 뭐 자료 배포해 드렸으니까 일단은 뭐 또 대부분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냥 사후적 구조조정의 국내 법상에 따른 기초법에 따른 워크아웃, 그다음에 도산법에 따른 회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장단점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요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워크아웃은 쉽게 말해서 수술로 치면은 약간 덜 아픈 수술이고요. 즉 기업 회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낙인 효과가 적고 그다음에 이 주로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 채무 구조조정 및 그다음에 상거래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금융거래가 유지될 수 있고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최근의 지원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불충분한 채무 조정, 특히 상거래 채무가 많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좀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거래 채무가 많을 때는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 개수가 연간 중소기업 워크아웃까지 포함해서 연간 3-40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수주산업이나 수출산업 같이 이런 기존 금융채권단의 LC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의미가 있는 제도고 오른편에 기업 회생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아무래도 전체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채무 감면 통해 가지고 채무 감면 후 기존 관리인이 대주주가 DIP 제도를 통해서 경영권 유지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회생이란 옛날 법정 관리죠. 이 낙인효과가 크다 보니까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아무래도 보증서나 그 LC, 유산스 같은 금융거래가 제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걸로 뭉뚱그려 말씀드리면은 이 구조조정 관련 제도는 잘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계 상황별로 이제 뭐 한계 상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채권단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한 인가가 이루어지고 정상화 가는 긴 과정에서 밑에 제가 이제 표시해드린 뭐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충돌, 그 다음에 자문사들의 자문 역할의 한계,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은 수반되기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금융채권단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갱생보다는 당연히 채권에서 국대화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법정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생에 대한 어떤 법원이 자금 지원보다는 앞으로 심판 역할에 그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재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 곳곳에 약간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계기업 정상화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런 기업들의
이 구조조정 시작부터 정상화해서 졸업하는 과정까지 대상 선정, 옥석 가리기죠. 선정부터 어떤 회사의 정상화 방안 작성, 자금 투자, 컨설팅 이런 한계 기업 정상화 관련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 풀이 충분히 나오고 투자자 풀이 충분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 한계 기업의 정상화에 필요한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계 기업 구조 개선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뭐 저희 이론적인 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거 수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을 한번 반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국내 과거 한 20년을 아우르는 이제 국내 그 구조조정 관련 히스토리입니다. 이 빨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 말 이전, 이거는 일단 이 이벤트가 2015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에 금융위에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앞으로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육성하자라고 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방향성이 정해졌고,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대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동안 큰 이슈가 없었지만 전통적인 산업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아시아나나 두산 같은 대기업들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는 국책은행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하단이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2016년 초 이후 일단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내 민간 투자자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한계기업 정상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투자자들이 활성화되고 규모의 경제까지 이루었을 때 중소 중견 기업 외에 대기업까지 구조조정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성의 일환으로서 오른편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성장금융이 이제 3년 전부터 기업구조혁신 모펀드를 만들어 민간 투자자에다가 이제 마중물 제공하고 있고, 캔코도 기업지원 총괄처를 만들고 기업 지원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DIP 금융이나 LP 출자, 그다음에 세일즈 앤 리스백 많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유한코가 이제 2015년 말에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추가가 돼서 한 4년 반 동안 거의 한 2조 가까운 재원으로 일단은 외부 자금까지 포함해서요 한 60개에 가까운 기업을 정상화하는 좀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왜 민간 자본시장에 알고 계시는 어떤 많은 경영 참여형 PEF를 운영하는 이 대규모 보고펀드나 MBK 파트너스, 한행컴퍼니, IM 같은 이런 PE들이 왜 참여를 하지 않냐? 구조조정 시장에 사실 이런 큰 손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런 기존 시장에 있는 PE들은 아무래도 경영 참여형 일반 PEF를 통해서 정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 후, 그다음에 이 대상 회사의 지분가치 증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안정 PF라는 비이클을 통해 가지고 자율회박, 워크아웃, 회생기업 등 부실기업을 저희 투자하고 있는데, 재무안정 PF는 기본적으로 경영 참여형 PEF에 비해서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조정 기업 투자에 대한 어떤 마땅한 좋은 비이클로 보이고 있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아직까지 시장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제가 한 2, 3년 전 자료긴 하지만 일반 PE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일단 유한코나 성장금융의 자펀드 운용사, 기타 부실채권 운용사들이 좀 들어와 있는 정도고,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는 먼 상황이고, 뒤에 잠깐 이게 약간 도표가 어려워 좀 보이고 좀 설명이 좀 길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있는 일반 PE들은 왼편에 있는 정상기업의 자본 부분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분이 될 때 거기서 나온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일단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가치 증분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로 일단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기업이 혹시나 어려워지게 된다면은 투자 금액 전체를 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원래 정상기업 투자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오른편에 좀 복잡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제도는 재무지표 대변에 대한 차입금 전체에 대한 할인 변제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정상화되었을 때 들어가는 자본 대비 일단은 수익 증분이 좀 제약되는 효과가 있고, 대신에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에도 자사의 청산 가치를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구조조정 투자는 아무래도 밖에서 익히 보시는 것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현재 지금 대부분의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미들리스크, 미들리턴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약간 좀 매칭이 덜 되면서
또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한계 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PE들보다는 새로 전문적인 구조조정 플레이어가 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현행 한계를 다시 한번 아까 도표를 준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잘랐을 때 사전적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이벤트 발생 전에 대한 기업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산업업종을 꼭 이렇게 자를 수는 없겠지만 성장 산업이나 소비자 산업이 만약에 좀 한계 기업에 취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 자본시장 내 아까 보시던 PE들이나 이런 전략적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저가의 이런 기업들 인수하려는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성장 산업이 소비자 산업은 매출 회복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하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플랜트 기자재, 산업용 기계 부품, 항공기 부품 이런 기업들은 보시다시피 누구나 이런 자동차나 조선 플랜트 다 어렵고 시장이 좀 줄어든다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투자 건의와 일단 정상화 후 엑시에 대한 기업 가치 회복에 따른 이 기대치,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외부 투자 유치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뒤에 설명드리고 하고 물론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밑에 마지막 화살표 보시면은 NPL 플레이어, 즉 도저히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살리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청산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미 NPL 시장에서 충분한 유한코를 포함한 충분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NPL 시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단계에 있는 한시적으로는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그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프로세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 상황이 좀 닥치고 그 다음에 회생 등 워크아웃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채권단 협의하고 구조조정 인가를 해서 정상화된 과정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디폴트 이벤트 발생 전에 사전적 구조조정, 이후는 사후적 구조조정 하겠지만 구분 자체가 일단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런 과정에서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투자자한테 투자 요청을 접수하고 기업 진단하고 옥석가리이죠. 부터 부실화 원인 파악하고 정상화 가능성 판단하고 더 중요한 거 많은 이해관계자들, 주주, 발주처, 구매처, 노조, 그 다음에 금융기관, 법원 이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여기서 좋은 경우가 사전적 구조조정 투자로 해서 끝내는 경우고 안 될 경우 어떤 채권단 협의를 통해서 사후적 구조조정 투자로 전이가 돼서 어떤 정상화 관련 방안을 짜고 운전자금 및 캐펙스 지원하고 어떤 내부 통제 같은 부분도 다 그 투자자가 지원을 하면서 일단 마지막에 사업 구조조정까지 필요시 하면서 마지막에 회수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결국은 누군가는 회사와 같이 손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및 투자 능력을 갖춘 PE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장 이제 그 기업의 특징을 보면 대상 회사가 있고 이 대상 기업의 거래처인 대기업, 그 다음에 하청업체가 이 수평으로 일단은 대상 회사 정상화되었을 때 어떤 결제 기간의 단축이든지 아니면 납품거래 지속 같은 산업 생태계 차원 내에서 정상화하는 모델 플러스 세로축으로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자가 들어와서 대상 회사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인 주주, 법원 및 채권단이 협력해가지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산업 상생과 자본시장 갱생 모델을 아우르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쭉 가겠다기보다는 어쨌든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은 한계 기업이고 자본시장 투자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한시적으로 이런 구조를 좀 대안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소규모 PE들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혹은 중장기적으로라도 구조조정 전문 PE가 규모 있는 유한코에 준하던 유한코를 능가하던 거기에 못 미치던 어쨌든 이 위기 산업 기업이 ABC라고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기업들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계 기업이 위쪽에 있는 정상 기업은 당연히 살아갈 거고 아래쪽에 있는 부실 기업은 NPL로 가더라고 가운데 한계 영역에 있는 애매한 그레이존의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수를 투자해서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다수 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캐파 있는 투자자가 나오고 이 투자자가 규모가 있을 경우 이 아래에 있는 은행, 채권자죠. 그 다음에 보증기관, 그 다음에 이 전방 대기업이나 법원을 아우르는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자 구축해가지고 이런 규모 있는 투자자 3건 혹은 4개의 투자자가 일단 시장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좀 방안을 저는
한시적 혹은 단기적으로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PL 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규모 있는 투자자 3개, 4군데가 이끌어 나가가지고 5조, 6조 원짜리 NPL 시장을 활성화시킨 전례를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대안 중에 하나라서 일단은 이거는 부품 소재 생태계 펀드라고 제가 예시를, 이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예시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규모 있는 운용사가 하단에서 일단은 운용사로서 출자하고,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 가장 이해 관련이 높은 전방 대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LP 출자를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돼요. 무슨 부품 산업 협의회든지 아니면 기타 기관들 이런 쪽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기타 이 중순위 미들 리턴 시장에는 국책은행 등 기관들이 한번 참여해보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순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LP들도 들어와서 이런 산업별 혹은 지역별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쪼개게 된 원인을 이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실기업 투자는 자산 전체에 대한 청산가치의 베이스에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혹시나 회사 투자 실패하더라도 자산 청산 가치에 대한 선순위 출자금은 회수가 거의 대부분 담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조정 시장의 LP 기관들의 진입 유도를 위해서 선순위 출자를 유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리스크 머니는 이해관계자인 어떤 운용사, 규모 있는 운용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산업 관련된 이 대규모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좀 들어오는 방안도 하단에 빨간색 표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뒤에 사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회생기업 정상화 사례고 저희가 유튜브 워크아웃 기업 정상화 사례입니다. 둘 다 저희가 3, 4년 전에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정상화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 사례는 나중에 연락 주시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일 본부장님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발표하는 거 바라보고 계셨을 텐데 아무튼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주목이 되는 지점은 그 이제 페이지상의 9페이지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그 워크아웃과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서 단점들을 각각 설명하셨는데, 결국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금융 정책이거나 산업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한계 기업을 정상화시키는데 전문가 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게 결국은 또 18페이지에서 나왔던 전문 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쭉 전반적인 내용은 결국 시장에서 이런 한계 기업의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선수가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옥석을 가리고 장기간 그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현재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큰 흐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산업연구원의 김유경 실장님이 발제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산업연구원 김경유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동차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 130년 전에 발명된 이후에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에 상당히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증가한다든지 자동차의 모양이 조금 이렇게 사용처에 따라 조금 변한다든지 그런 식의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21세기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ICT와 융합이 되고 동력원이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이 되면서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일단 수요 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은 정체돼 있고 신흥 시장은 그동안 폭발적 성장을 경험했으나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수요 성장세는 더 이상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그 자동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상당히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또 판매 시장들은 점점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여건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생산 비용이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낮은 신흥국 위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자동차 생산지가 넓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넓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해서 부품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점점 그 자동차 출시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외적으로 살펴보면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각국 자동차 산업이 각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국들은 비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들을 이용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중국과 멕시코 같은 그 신흥국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들의 역할들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글로벌화가 상당히 심화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그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자동차 산업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래차 개발 등의 그런 비용 상승 요인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가장 큰 그 기업들의 고민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제품 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부과하면서 그런 그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서 그 수익을, 아까 가격을 올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또 이런 플랫폼 통합이라든지 모듈화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춰서 그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와 같은 그런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술들의 그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의 그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패러다임 변화가 크게 그 전동화와 스마트화로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동력차는 그동안의 자동차가 내연기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 환경 규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기를 활용한 전기 동력을 활용한 다양한 차들이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던 자동차가 그 안전이라든지 그런 교통 약자로의 자동차 수요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유로 시작된 자율주행차가 점점점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스마트화가 진전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동 수단으로만 쓰였던 자동차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차량 공유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이 확대가 되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고 이런 연관 서비스 시장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우버와 같이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들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동력화를 살펴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환경 규제 강화, 그러니까 규제와 기술 발전이 전기동력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국들은 친환경, 환경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자동차 생산 국가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규제들을 강화하면서 반면으로 또 자국의 친환경차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있어서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최근에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이러한 그 스캔들을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 자동차 친환경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함께 그동안의 그 자동차 전기로 갈 수 있는 자동차의 동력원이 되는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전지 기술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장들을 구축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가격이 높았던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일충전 주행거리를 길게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와 그 내연기관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이 전기 동력화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품 산업입니다. 특히 그 부품 산업, 부품의 성격에 따라서 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의 기계 부품들은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유지되거나 또 융합되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뭐 가장 그냥 중립적인 부품들은 조향 부품, 현가 부품, 제동 장치 부품들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동력원과 상관없이 자동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부품들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뭐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상관없이 방향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멈추거나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동력원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품들인데, 근데 이런 부품들도 전기차나 전기 동력화에 따라서 소재나 기능들이 약간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전기차가 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나 모터, 인버터와 같은 그런 각종 전자 부품, 전기 전자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품들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들이 영위하던 사업, 참여하던 그런 분야가 아니고, 주로 전기전자, IT 쪽에서 부품을 납품을 하던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새로 진입하고 있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품들은 기존의 엔진과 관련되고, 그리고 변속기와 같이 동력 전달 관련된 부품들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경우에 따라서 엔진이 모터로 대처가 되면서 관련 부품들은 아예 소멸이 될 수 있고, 또 흑배기 부분들이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이런 부품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당장 자동차 산업에서 전동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들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한 30에서 40%까지 부품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품 수가 줄어들다 보고 공정 단축이 되다 보니 이 부품 업체들이 그동안에 발생했던 매출들이 전기차로 진행이 되면서 그냥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아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장 부품 기반의 안전 운전이 한 지금 레벨 3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레벨 4, 5부터는 완전히 그 커넥티드 연결 기반의 교통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같은 그런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끼리, 그리고 자동차와 연관된 ICT 인프라와 그러니까 통신을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자동차가 혼자 기능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부품들이 주로 전자 부품, 그러니까 대형 전자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된 부품들이 기존의 모듈 부품 업체들로 납품이 돼서 자동차에게 막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 그러니까 생산 구조, 조달 구조에 있어서 기존의 중소형 부품 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좀 참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로 기존의 대형 전자 부품, 반도체라든지 센서 등을 만들던 기존 대형 부품 업체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모듈 형태로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대형 모듈 업체들이 주로 참여자이다 보니까 이들 간의 거래 관계에서 기존의 부품 업체들이 좀 끼어들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점점 그 대형 부품 업체들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 운행을 하면서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완성차 업체나 그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에게 쌓이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지도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업들과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공유한데요. 그리고 자동차가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공유 경제 모델들로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되고 이와 따른 연관 서비스 시장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산업 가치사들 전반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원료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철 위주로, 철강 제품을 위주로, 소재를 위주로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면은 뭐 경량화, 전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경량화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이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소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소재들이 자동차의 주요 소재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품 설계나 연구 개발 기획들도 기존에는 완성차와 그와 함께하는 부품 업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그 3D 프린팅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IT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자동차의 개발에 적극 활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융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도 특히 셀프 디자인을 한다든지 3D 프린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뭐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다품종 소량화로 자동차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셀 방식의,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AGV라든지 MEB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셀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 공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같은 부분도 과거에는 뭐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통이 됐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서비스 같은 부분도 과거에 자동차는 보험이라든지 주유소, 렌트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됐지만, 최근에는 그 운행 상태를 통한 빅데이터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유 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카쉐어링 같은 부분들도 산업들도 새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올해 그 코로나19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일부 요인들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코로나19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일부는 조금 더 그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공급망 차질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공급망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체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공유 차량 같은 부분들도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였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비접촉 비대면 같은 트렌드 때문에 공유 차량 이용이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유 차량에 대한 그 이용이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되고, 오히려 소유 차량에 대한 수요가 재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니즈 증가로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디지털화가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산 방식도 과거에는 숙련 노동자 중심의 생산 체제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런 뭐 이런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장 자동화라, 스마트 공장과 같은 완전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스트리트 브리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생산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또 판매 방식이 가장 빠르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딜러망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판매가 주요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려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부분 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마케팅 방식도 뭐 모토쇼나 TV 광고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올해 모토쇼는 거의 다 열리질 못했고, 반면에 온라인을 통해서 신차 발표회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모토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 제조 경쟁 우위에서 어떤 배터리 제조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배터리, 충전, AS, 법제도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구축이 되어야 자동차 산업도 같이 발달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부품업체들은 기존 산업 영역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발굴해서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혁신을 통해서 기존 전문화 분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진출하는 등의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IT 기술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 IT 부품 산업들의 발전도 같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공유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인프라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차량과 각종 디바이스, 인프라 등과 연결이 되어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 산업 발전도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품 업체들 특히 그 1차 대형 1차나 모듈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 동력화나 자율주행차로 그 산업 전환되는 그런 신산업 혁신들 전략들을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부품 대형 글로벌 부품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기술적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여러 그 모빌아이라든지 그런 그 IT 쪽으로 통해서 센서나 그런 소프트웨어 등을 가지고 자동차로 진출하는 이런 업체들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업체들과 M&A나 협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미래차 부품 시장으로의 진입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부품 업체들을 살펴보면 M&A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업체들 간의 그런 그 거래이고 글로벌 부품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특히 그 IT 업체들과의 협업은 주로 완성차 업체들 위주로 일어나고 있고 부품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그 이업종 분야와의 그 M&A나 협업은 아직까지는 그냥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중소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완성차 업체가 2014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14년 이후에 계속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 부품 업체들의 그 경영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1.2% 정도 감소하고 있고 영업 적자 기업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영업 적자인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합병 퇴출되고 1차 부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한 10년 동안 129개의 업체들이 흡수 합병되면서 퇴출이 되었고 반면에 79개의 업체들이 신규 진입하면서 한 50개 기업들이 자동차 1차 부품 업체 중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품 업체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은 일단 전속 납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납품처 집중에 따른 위험성, 해외 판로 확대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단기간에 해외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출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매출이 줄어들다 보고 영업이익률이 줄다 보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원가 구조가 취약해서 지속적으로 CR을 요구받는다든지 그리고 점점점 비용이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라든지 미래차와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 부품업체들, 특히 중소부품업체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로의 부품업체들 체질 변화 요구가 좀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재정이라든지 경쟁력, 연구 능력 같은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그 우리 부품업체, 중소부품업체들이 대응이 좀 늦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신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들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과 그다지 이렇게 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그 부품 500개 부품업체를 통해 가지고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향후 이런 그 수요가 줄어들고 패러다임 변화하는 데서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수의 부품업체들이 30%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복 대답이 가능했는데 한 절반 이상이 기존에 하고 있던 전략들을 계속 고수하겠다. 그리고 내지는 이런 기존에 하고 있던 부품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대응하겠다 내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한 30, 40%까지 있었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변화에 있어서의 그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거의 뭐 한 3%,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 시장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변화 때문에 시장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 그 기존의 부품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반면에 이런 그 미래차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은 상당히 지금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산업을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조선을 배를 수주받아서 만드는 업체들과 그리고 또 기자재 업체로 나눠져 있는데 조선 산업은 뭐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기자재 산업 같은 경우를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좀 더 위기다. 조선을 건조하는 대형 업체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더 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점 뭐 대형 선박을 수주하면서 큰 배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 전략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배는 커지고 있지만 배를 만드는 물량은 적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LNG 관련된 선박들이 우리 조선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 LNG 선반을 살펴봤을 때 주로 이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산화가 진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트랙 레코드 부족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부품들보다는 해외 업체들이 납품하는 기자재를 더 많이 탑재를 하고 있고 또 배를 주문하는 수요 업체들도 우리 기자재보다는 해외 기자재 검증된 해외 기자재 같은 것들을 좀 더 사용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는 많이 LNG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자재 업체들의 수요 그러니까 그 그 배를 만드는 조선사에게 납품하는 그런 기자재들에 대한 물량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기자재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그 거대 기자재 회사들조차도 지금 M&A를 통해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자재 업체들은 상당히 좀 그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그리고 친환경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시스템화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우량한 기재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그 우량 기자재 회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대형 M&A를 통해 가지고 좀 그 우리도 그 우량한 기자재로서의 그 성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우리 기자재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그 기자재 업체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우리 김경일 실장님 굉장히 긴 발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 밸류 체인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현재 자동차 기자재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밸류 체인의 변화 과정에서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상황에 한계 기업으로 되어서 구조조정 상황에 닥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목석을 가려서 살릴 기업은 살려낼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제가 토론자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조금 조정을 해서 남종석 경남연구원 박사님께서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경남 지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종석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경남연구원의 산업연구실에 있는 남종석입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제 앞부분에서는 동남권 제조업의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두일 본부장님과 김경유 실장님 발제에서 잘 나타났듯이 이 동남권 제조업의 제조업 그러니까 뭐 기계산업,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에 보면 선도 기업들인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과 같은 수출주 대기업들과 품제를 공급하는 하청 계열 기업들이 아주 조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조선 3사의 1차 벤더들의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이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은 주요 선도 기업이 있고 이 선도 기업에 납품하는 1차 벤더들 그리고 1차 벤더에 또 납품하는 2차 벤더들을 중심으로 구축돼 왔는데 특징을 보면 김경유 실장님 발제에서 잘 나타났듯이 선도기업이 요구하는 사양에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단가 인하에 맞춰서 공정 혁신에만 집중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제품 개발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 그리고 연관 산업과 관련된 어떤 횡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든가 거래 관계들의 형성이라는 것이 거의 안 됐던 거죠.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조업 내부에서 그러니까 기계산업, 조선, 자동차 산업을 세세 분류, 5디짓의 세세 분류의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트워크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기업 업종들은 자동차 산업의 말 그대로 1차 벤더들인데 업종들인데 보면 뭐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철강을 공급하거나 그리고 부품제인 어떤 베어링이라든가 소재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간에 아주 아주 세밀한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는데 이질적인 업종들과의 네트워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디지털화된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융복합화 과정과 관련된 그와 같은 변화들은 이 동남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성 있는 활동들, 거래 관계들이 거의 구축되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네트워크 속에 있으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구조조정 전환기, 그 다음에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을 거의 갖추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동남권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 비율을 보시면 조선업 1차 협력 기업과 2차 협력 적자 비율을 보여주는데 2015년도를 지나면서 16년도부터 1차 벤더의 적자 비율이 2018년도까지 대략 한 30%까지 올라갔고요. 2019년도, 2000년 올해까지는 더 이 상황들이 심화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1차 벤더들이 대략 한 20%까지 적자 비율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재무 상태와 관련돼서 부채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봤는데 보면 제조업 일반 기업들은 부채 비율 하위 70%를 잘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 개 기업의 부채 비율 상위 30%를 나누어 봤는데 상위 30%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쭉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이 낮은 70%의 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남권에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투자율은 굉장히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뭐 장기적으로 하락되어지면 아시겠지만 그 기술 진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관련되어서 이제 이 동남권 지역에서의 금융과 관련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키코 사태라든가 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이 동남권에 있는 주요 중형 조선소들인데요. 키코 사태와 관련돼서 파생 상품 손실액이 대략 2008년에서 10년 사이 3년간에 성동조선교통은 1조 4천억, 그리고 뭐 SPP 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설명은 더 필요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주거래은행들이 키코 사업 이게 뭐냐면 상품을 팔 때 주거래은행들이 RG 그러니까 선수금에 대한 어떤 환급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조선사들은 수주를 못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거래은행들이 요구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키코 거래에 참여했고 그런데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지만 반면에 이제 이 거래에 참여한 중형조선소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이 위기가 왔을 때 훨씬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던 약간 좀 이상한 구조였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산 손실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 현금 흐름이 거의 이렇게 2012년도 이후에 조선업이 상당 부분 어려워지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이 엄청난 평가 손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 조선산업은 선수금을 받아서 제조를 하고 그런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수주를 하려면 주거래은행들이 RG를 발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RG 발급이 2012년 이후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지면서 기존의 사업 지속성이 있었던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RG 발급 못 면서 수주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키코 사태로 인해서 이미 은행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그 상황에서 RG 거래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함으로써 선수금 비중이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에 이제 세계적인 선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배를 인도하기 전까지 선수금을 주는 비중 자체가 감소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RG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수주를 못하게 되고 이런 새로운 수주를 못하게 되면서 이 중형 조선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당시에 은행들의 어떤 대출 관행은 전형적으로 경기 순행적이었거든요. 예컨대 경기가 좋아질 때는 RG를 적극적으로 발급하다가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RG를 발급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조선 산업의 붕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 관련된 동남권 산업이 사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디지털화되는데 굉장히 뒤처져 있었거든요. 앞부분에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봤듯이 거래 관계도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뒤처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동남권 부분을 한번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CAD 자료, 한국 기업 데이터 자료에서 기초해 보면 동남권의 자율주행차 연관 산업이 대략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래자동차와 관련돼서 아까 김경희 실장님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신품 부품 제조,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2% 정도의 기업 비중을 갖고 있지만 6%밖에 비중이 되지 않는데 반면에 이 기업들, 그러니까 자율연관 산업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네트워크 그림을 보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 주로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레이더 무선기기 이런 기업들인데요. 보면 네트워크가 거의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분절되어 있다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고 매개성이라든가 연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분절되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저발전되어 있는 것이 이제 동남권의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기계 산업이든 그 선박 제조이든 앞으로 선박은 자율운행 선박이 많이 나올 것이고, 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공장화되면서 디지털화되어야 하는데, 동남권 내에서는 이와 같은 생태계가 거의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금융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자면, 소위 정부의 모태펀드,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하게 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서 형성된 이 펀드의 그 비중만 보더라도 보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서의 그 2018년도 비중을 보면 대략 한 70% 이상이 서울, 인천 분야의 기업들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의 지원 비중은 대전, 그러니까 대전에는 대덕단지가 있기 때문에 5.8%가 나오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거의 그 정부에서 투자한 모태펀드조차도 거의 0.9% 뭐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동남권 자체의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장 부품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저발전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업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벤처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와 관련되어서도 그 모태펀드라든가 정부 투자 부분에서도 이 너무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지니까 수도권 쪽에 시스템 통합 기업들의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가고, 그 사적인 펀드들은 훨씬 더 그쪽으로 투자 자금이 지원되는데, 정부 투자 자금조차도 그쪽으로 지원되어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도화와 관련돼서 국민의 역할에서 ICT 분야 그리고 SI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 투자가 지역 간 균형이든 아니면 지역 내에서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지원이든 지역 분배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조업과 관련된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김두일 본부장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에선 그 자산시장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거는 좀 그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투자 방향 자체가 좀 장기 투자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장기 투자 클럽과 같은 형태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지역 내 관계적 금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컨대 아까 그 조선산업에서 예를 들었듯이 너무 이렇게 그 경기 순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내고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지역 내의 금융을 또 활성화시키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발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남 박사님 거의 뭐 발제 수준의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결론 부분, 결국은 우리 구조조정 시장에서 그 어떤 자본 시장의 육성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 그리고 특히 지역은행과 같이 협력적 관계적 금융을 모색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마지막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박상은 전무님부터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해서 한 5분 정도 최대한 좀 집약해 주시고 앞에 나왔던 얘기들은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좀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박상은 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Y 한영회계법인의 박상은 전무입니다. 저도 자료 공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꼭지로 제가 제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제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의 PE의 비중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1997년 말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국내 구조조정이 많이 추진이 됐는데요. 그때와는 달리 지금 최근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PE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의미는 기존의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위주였는데 이제 자본시장 중심, 즉 PE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제 도입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일단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정상화, 즉 경영 정상을 추진한 이후에 M&A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초기 단계부터
P로부터 투자 유치와 채권단의 채무 조정을 결합해서 대상 기업을 M&A 하는 구조로 변경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기술이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또는 대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업부 또는 계열사 주식, 자산 매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PE가 주요 인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의 특성상 P는 성장이 정체된 산업에 속한 기업도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P는 이제 기존의 이제 유동성이나 채무 조정과 달리 또 사업 구조 개편, 즉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과 성과 개선 운용 효율성인데, 즉 오퍼레이셔널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정상화 및 투자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이제 국내 중견, 중소 소비자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다 말씀드렸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의한 산업의 융화,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전방 산업의 경쟁력의 약화,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수요 위축으로 해당 국내 중소 중견 소비자 기업이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김두일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선 플랜트 기자재, 자동차 부품 관련 소비자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미래형 자동차, 즉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 부품사를 중심으로 향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견 중소 자동차 부품사는 규모의 영세성, 단일 매출처 편중, 기술 경쟁력 한계로 2017년부터 수익성 및 재무조가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국내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 기업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매출 추다변화, 종속적인 이제 그 매출 구조가 아니라 결국 수출을 통해서 이제 다변화를 추진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선제적 구조조정 또는 투자 유치를 통해 결국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쟁력 있는 기술, 인력, 지금 사실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종 산업인 전자, ICT 업체 등과의 M&A 또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소비자 기업을 어떻게 이제 구조 추진 방향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채권단 위주의 지금 구조조정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제 작동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PE가 이런 이제 소비자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저의 의견으로서는 일단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이제 매력도를 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E가 투자 시 이제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PE는 특성상 이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이후에 이제 엑시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전방산업 공급 과잉,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성장이 정체된 조선 플란트 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소비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비자 기업에 대한 피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시키고 반면에 이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사후적이 아닌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산업 구조 재편을 추진함으로써 매력도를 제고하고요. 둘째, 기업구조 혁신 펀드 등 정책 목적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PE가 상기 정상화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정책 목적의 구조조정 펀드가 마중물 역할로 해당 LP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시에 후순위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정책 이외에도 또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진국 사례처럼 대기업과 소비자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소비자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익률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원 전무님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까지 딱 맞춰주셨는데요. 결국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은 이제 어렵다. 뭐 그렇죠. 채권단이라는 게 대부분 은행이고 은행은
저위험, 저수익을 얻는 보수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PE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결국 구조조정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운용사가 필요하다라고 그 김두일 본부장님도 발제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운용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을 하거나 만일 그런 운용사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일정 정도 또 다른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결국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확보가 되어야 이런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불공정한 그 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까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다음은 한국성장금융의 김태수 실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 김태수 실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준비했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요. 좀 양해 좀 미리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구조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채권은행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자본시장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넘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구조조정의 주요 비이클이 되고 있는 기업재만정 PEF가 경영참여형 PEF 대비 아직 규모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즘에 나오는 기사만 보시더라도 저희 PEF들, 운용사들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만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국내의 주요 출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구조조정 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공제를 중심으로 저희 기업구조혁신펀드와 함께 펀드 조성을 도와주시는 분들, 같이 출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펀드 조성은 지속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종종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 구조조정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GP분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유암코를 비롯한 소수의 운용사만이 할 수 있었던 펀드라는 인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독립계 PEF, 증권사 PEF 사업부 그리고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형 PEF GP들까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GP들의 등장은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구조조정 투자는 오늘 말씀 나온 바와 같이 중위험, 중수익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벤처 투자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익률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아니면 포트폴리오 운용 관점에서 봤을 때 연기금 공제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구조조정 펀드를, 구조조정 투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좀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요. 특히 부울비용 지역에 해당되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많이 인정되는, 많이 필요성이 높은 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간 영역에서 투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민간 영역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야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주력 산업과 관련된 자동차,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필요성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지만 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대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금 모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펀드 조성을 좀 지원받던가 아니면은 해당 산업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업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말씀이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 경우에 따로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시간을 아주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중에 이제 김두일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중위험, 중수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험, 고수익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험이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LP 입장에서는 돈을 넣는 LP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해서 신규 자금 우선 변제에 대한 그 권리를 이제 확보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으로 알려져서 우리 LP들이 좀 더 돈을 넣는데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조정 전문 PEF 운용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중물을 역할할 어떤 플레이어들이겠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김두일 본부장님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한 2조 원을 투자해서 60개 정도의 그 구조조정을 진행하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시장에 많이 퍼져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사들이 좀 출연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캠코의 김장건 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공사 김장건 처장입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첫 번째 페이지 제목이 그 소부장 기업의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그 제목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그 캠코의 역할입니다. 그 원래 이제 시장이란 것은 이제 자율적이고 그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그 김두일 본부장님께서도 그 발제 내용 중에 말씀하셨듯이 그 구조조정 시장은 좀 본질적으로 그 스스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초기에는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고 그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나 그 투자 위험을 우려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험을 좀 완충하는 정부와 그 공공의 역할이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캠코는 그 기업 구조 혁신 그 펀드에 출자를 좀 하거나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 PEF에 그 LP 지원하는 방법으로 민간 시장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그런 공공의 역할을 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회생기업에게 그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그 DIP 금융 분야입니다. 그 민간에서는 현재까지도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영역인데 자료에 보시면 그 금년까지 저희들이 33개에서 244억 원을 지원했고 사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몇 개 기업을 더 지원해서 약 한 40개 기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DIP 금융을 이야기할 때 좀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금년 초에 시행된 그 체입해법입니다. 그 오늘 어떻든 뭐 체입의 전 의원님에게 그 부분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발제 내용 중에 흥미로웠던 것이 그 산업 상생 모델을 좀 시각적으로 도식화해서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주력 산업의 그 생태계는 그 원청 기업과 그 부품 공급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산업 그 상생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본시장 투자 의사결정에도 그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그 주력산업 전용 그 PDF는 현대기아차의 협력이 캠코의 후순위 투자를 그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그 부품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반드시 그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기업 지배구조 변동에 민감한 그 부품 기업의 경영자와 그 사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PF가 그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그 부품 기업들은 창업부터 최근에는 그 2세 경영까지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의식 내지는 그 소유의식이 강합니다. 그 반면에 그 자본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 그 플레이어들께서도 이런 사정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앞으로 자본시장 그 기업 갱생 모델을 좀 설계하실 때에
기존 경영자의 지배 구조 이슈를 좀 포용하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주석의 그 회생법원의 그 ERP 사례를 그 예시하고 있는데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은 그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그 투자 리스크가 크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성공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그 시장성, 그 투자 자금의 그 참여도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과 금융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 채권 유통 시장을 한번 조성한다라든지, 뭐 투자 리스크 완화는 공공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해관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채권은행인데, 사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에 참여할 요인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 자동차 산업의 그 1차 협력 업체에게 그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PDF 펀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요즘 같은 구조전환기에 그 자동차 산업 부품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매우 큰 게 사실이고, 그래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그 자본시장에서도 여신이나 투자를 사실상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저희 캠코도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원청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그 캠코가 그 후순위 그 투자하는 방안을 찾고 그 대표적인 기금 운용 기관들의 그 선순위 투자를 그 이끌어내고 있는 그 소부장 기업의 그 지원을 위한 그 정책에서 앞으로 이 사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장님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하청 그 기업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청 대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돈을 많이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진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국은 매출 채권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대안도 굉장히 정책 당국이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유진자산운용의 서형준 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자산운용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들과 모두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 PF 관점에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오늘에서도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영 정상화를 하려면 결국 앞서 쭉 설명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치유하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라는 기본적인 체력 대비해서 이러한 개선을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보증서 발급이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되고, 기존 경영진이나 팀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 경영진이나 유능한 인력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에 있고 근로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잘 뽑히지도 않고 ERP나 내부 통제도 무너져 있어서 이것들을 다시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비용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경영 정상화에 이르렀을 때 그럼 얼마나 투자자가 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자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한계 기업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유관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가령 R&D 국제과제를 지원하거나 내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거나 청년 고용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 일부 대기업들도 별도의 협력업체 지원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이러한 민간 투자 자금과 함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한계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면 민간 투자 자금의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각각의 지원책들도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점을 좀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면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민간 투자금의 효성이기 때문에 같은 한계 기업이라도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 가능한 기업들의 자금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실화 원인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일회성 사유로 인한 기업들인데요. 그런데 주력 산업에 속한 한계 중소 기업들은 이런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전방 산업 자체 침체로 인해서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이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수익성 확보 및 투자금 엑싯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경영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 PF의 역할이 이 시장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러한 적극적인 자금이 좀 더 많은 한계 중소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민간 투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력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회사가 정상 금융 비용만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경영 정상화 목표를 이룬다면 기대 수익률 높을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PE 투자금이 빨리 저리의 장기 자금으로 신속히 대환되어야 시장 전체의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기업이 정상기업 시절에 주요 자금 조달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간 여러 기관들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수많은 논의와 노력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시중금융기관들이 한계 기업에 투자하는 모펀드에 출자를 하고 또 한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PLF 펀드가 조성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때 부실기업이었다는 인식을 좀 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바꿔주시고 특히 아까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 지역 기업을 잘 이해도가 높은 지역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을 좀 더 빨리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영준 본부장님은 실질 지금 현재 PEF를 운영하는 시장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금융위원회의 진선영 과장님 말씀을 좀 듣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평가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오늘 되게 좋은 자리여가지고 되게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중심 구조조정 사실 정부가 그동안 누차 강조해서 왔던 사안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전에 채권은행 중심의 이런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사업 구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좀 그런 의미들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많이 지적은 해주셨는데 결국 구조조정 투자가 좀 매력적인 투자가 돼야 되고 매력적인 투자가 되려면 이제 안정적인 수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모범 사례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이 좀 낯설지 않아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직까지도 좀 갈 부분이 많다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금융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구조혁신펀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기업구조 조정 분야에 있어서 좀 케이스도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좀 관련된 저변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에코잉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 갈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저희 여기 캠코도 오셨고 또 유암코도 오셨고 하는데 좀 같은 기관들끼리 좀 협업해 나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까
투자 위험이라든지 마중물 역할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좀 잘 헤쳐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정책적 관심하고 지원 같은 부분이 있으면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앞서 발제에도 나오고 토론자분들도 계속 그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저는 전문 투자자 육성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돈을 확보해 놓는 LP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GP들,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장기간 구조조정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운영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선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민우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항공과장 이민우입니다. 먼저 금년 1, 8월 자동차 생산을 잠깐 살펴보면은 금년 중 자동차 생산이 약 221만 대로서 전년 대비 16.3% 감소했습니다. 내수는 개소세 감면 효과 등으로 인해서 5.1% 증가했지만 수출은 28.9% 감소하면서 이 자동차의 생산 감소가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가 작년 6월에 55만 명에서 금년 6월에는 48만 명으로 7만 명 감소했고 제조업 전체 일자리 감소보다 더 크게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생산이 감소를 하면 일자리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는 그런 이제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분야보다는 부품 기업들, 2, 3차 기업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었고요. 그런 한편 올해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77.2% 증가하고 수소차는 55%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었고, 특히 수소 트럭과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 최초로 수출이 되고 2차 전지 점유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이 미래차의 소재 부품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인 점이 금년 상반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차 시대에는 사실 완성차보다는 부품 소재가 핵심 부가가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전기차의 한 30%가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고, 수소차의 부가가치의 50%는 연료전지 스택에 지금 녹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센서, 모터 같은 미래차의 부품 소재들이 우리의 앞으로 나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품 산업도 앞으로 미래차로 잘 전환한 기업들하고 미래차로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하고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 기업은 전체 9천여 개 정도 되는데 아직 내연기관에만 전속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 2,800여 개에 달하는 등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고 재무 구조도 취약하기 때문에 R&D도 쉽지 않고 미래차 전환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는 이런 이제 부품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조조정에도 성공을 하고 앞으로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5년간 친환경차 분야에 3,900억 원, 자율차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을 실증하고 성능을 인증받고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들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주로 운전자 보조장치를 중심으로 안전을 인증해주는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부산에는 전기차 분야에 대한 실증 인증 기반을 조성을 하는 한편, 경남 지역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시험 인증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별로 차등화된 그런
실증 성능 인증 기반을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품 기업의 사업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12개사가 선제적인 사업 대편, 그러니까 신산업으로 먼저 전환을 해나가는 선제적인 사업 대편을 심의를 해가지고 12개 회사에 대해서 사업 전환에 대한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술과 그다음에 시험 인증 기반 사업 전환에 대해서 부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 중소기업들이 특히 애로로 생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석박사, 현장 인력, 그리고 전문 학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인력들을 양성해서 부품 업체에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1차 협력업체들은 한 84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신차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완성차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맺고 같이 초기 단계부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협약서를 이제 부품 업체에 끊어주고 있고요. 또한 최소 3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을 어느 정도로 부품을 조달하겠다라는 계약을 부품 업체들한테 공급 계약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공급 계약서라든지 기술 개발 협력서를 금융기관에 가지고 찾아가도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인증을 안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요. 사실 최근에도 한국 GM의 1차 협력업체가 한 5조 원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찾아다녔지만은 지금 이제 자율협약 중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대출을 못 받고 결국에는 제2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있었었는데,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와도 협력을 하고 산업은행과도 얘기해가지고 국책은행들은 이러한 이제 완성차 업체가 끊어준 장기 공급 계약서들을 기반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다만 아직 시중은행들이 업종별 한도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아직 잘 그러한 이제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융을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실증을 하고 시험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프라 기반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실증이나 인증 기반들이 적절하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또 산업부 차원에서는 기술과 인력 등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원청 대기업과의 어떤 공동 기술이나 또 장기 부품 공급 계약을 가지고서도 자금 조달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이 아닌 이런 게 진짜 우리 PF들의 어떤 자금들이 같이 꼭 자본 투자만 아니라 대출까지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큰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7분의 토론자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발제해주신 두 분께서 좀 정리 발언이나 또 나왔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두일 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구 김두일 본부장입니다. 일단 뒤에 이제 발제해 주신 분이나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구조조정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남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어려운 분야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느 산업 생태계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산업 생태계 순환 과정에서 어려워진 기업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고,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트리거가 오기도 했지만 과거 2, 3년 동안 누적된 어떤 산업 경기 부진에다가 코로나에 따라서 올 연말 내년 초 상반기 지나면서 더 많은 한계 기업이 출현될 걸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 초기 단계긴 하지만 유한코를 포함해서 좀 규모 있는 PE들이 나서가지고 어려운 영역을 좀 개척을 하고 거기에 성장금융이나 캠코와도 협업을 하면서 아까 이제
경남연구에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과거 수년간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기존 은행의 시스템을 깨지 않고 은행은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다만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런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일단은 마지막으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짧게 마무리됐는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의견을 드리고 고온을 좋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유 실장님 정리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설연구원 김경유입니다. 발제 김주일 본부장님 발제 잘 들었고 나머지 그 토론자분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그 구조조정 뭐 많은 얘기들이 앞서 나왔고 제가 할 얘기들이 뭐 중복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주제도 저희도 뭐 그 산업을 보는 사람으로서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에 대한 연구나 그런 그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야기하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차라리 그 산업이 과거처럼 잘 나갈 때는 구조조정을 해도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뭐 이렇게 좀 오히려 더 구조조정을 해도 그게 선순환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저희가 수축되는 사회다 보니까 수축 경제이다 보니까 이분이 나가고 뭔가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될지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대안까지 좀 제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계속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토론 그런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품 업체들도 사실은 그 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그 미래차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방법 뭐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품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부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그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완성차 부품업체들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미래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가장 높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하기 전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업체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그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뭐 앞으로 신산업 진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이렇게 자기 어떤 독자적인 능력보다는 그런 수요 업체들과의 그런 협업이나 그런 그 정보 같은 것들이 잘 교류가 됐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이야기가 좀 논의되고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 말씀 감사합니다. 뭐 혹시 토론자분 중에서도 꼭 마지막에 조금 첨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시간이 이제 딱 12시 1분인데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정리해고나해서 해가지고 뭐 일자리를 줄이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그 기업을 지키고 그 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얘기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모범 자본이 필요하다. 즉 벤처 캐피탈에 뭐 투자를 보면은 뭐 100개 벤처 기업에 투자했다가 한두 개만 성공해도 크게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구조조정 시장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두일 본부장님이 그런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것들의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 구조조정 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정상화된다면 굉장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지만은 결국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운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유암코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유암코가 쌓아온 어떤 그 경험들이 좀 시장에 많이 퍼뜨려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암코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시장의 자극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PEF들이 결국 지역 은행 같은 지역 금융기관과 또 원청 대기업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즉 돈을 낼 그 지역 금융기관이나 원청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돈을 내는 LP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들이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상화가 잘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까지 마련되면서 산업 생태계를 좀 더 공정하게 상생 협력되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리된 좀 내용들을 우리 금융이나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할 때 충분한 의견들을 많이 주심으로써 진짜 코로나 이후에 우후죽순 나타날 진짜 그 구조조정 기업들, 한계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살려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에 다 같이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